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잠TV의 신원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지 불안 증후군의 자가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10명 중에 1명꼴입니다. 이 병은 나이가 들수록 많아집니다. 그리고 유전성이 50%가 있어서 부모님이 하지 불안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 자녀한테 유전될 확률이 50%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지 불안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저도 유전을 받았는지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단순히 다리가 저리다고 해서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다리가 불편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꾸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들어야 돼요. 다리가 저려서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다리를 털게 되고 흔들고 싶은 증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이 증상은 움직일 때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흔들고 움직이게 되면 풀어져요. 증상이 없어져요. 또 다른 증상은 가만히 쉬고 있거나 자려고 할 때 다리가 저리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낮에 움직이고 활동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다리가 저리고 아픈 거는 근육통이거나 하지 정맥류나 허리 디스크의 문제인 거지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하지 불안 증후군은 다리가 불편한데 그로 인해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들어야 되고 쉬거나 자려고 할 때 나타나야 되며 움직이면 증상이 개선돼야 된다. 이 조건을 갖춰야지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불편한 증상은 특정 증상이 아닙니다. 너무나 다양해요. 뭔가 기분 나쁜 증상, 저린 증상, 벌레가 기어가는 증상, 거품이 나타나는 증상, 찌릿찌릿한 증상, 통증을 느끼는 분들. 하지만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싶은 충동, 쉴 때 나타나고 밤에 악화가 돼야 되며 움직일 때는 좋아지는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주로 다리에만 나타나게 되고요.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손이나 팔까지, 배까지 올라오기도 하는데 다리 증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으면 몇 가지 조건이 생기게 되면 더 나빠져요.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들은 몇 달 동안 또 몇 주 동안 증상이 없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확 나빠지기도 합니다. 주로 언제냐면요. 잠이 부족할 때 악화가 됩니다. 잠을 적게 자고 피곤하게 되면 몸이 피곤해지니까 증상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니까 또 어떤 분이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 너무 몸이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운동은 또 하지 불안 증후군을 악화시킵니다. 날씨가 굽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구름이 많이 낀 날 때도 하지 불안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신경통으로 오인되기도 해요. 날씨가 궂고 비가 오면 다리가 너무 저리니까 이게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또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많이 드시게 되면 또 하지 불안 증후군이 악화가 돼요.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는 날 다리가 더 저리게 되죠. 그러니까 커피를 적게 드셔야 되겠죠.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다리가 더 저립니다. 술 드시면 졸립잖아요. 근데 술 중에서도 연구해 보면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발효주, 막걸리, 포도주와 같은 건 발효를 해서 만드는 술이잖아요. 증류주가 있죠. 소주, 위스키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쁠까요? 연구를 해봤더니 발효주가 훨씬 더 하지 불안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술을 안 드시는 게 원칙인데 드신다면 발효주를 좀 절제하시는 게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들한테는 유리합니다. 그 외에도 항히스타민 약물, 뇌를 억제하는 수면제나 항정신성 약물, 우울증 약물, 이런 약제들도 하지 불안 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물론 약을 쓰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꺼리거나 약을 좀 안 먹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하는 비약물 치료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과도한 운동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중등도의 강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게 강도를 얘기를 할 때 심장이 빠르게 뛰는 유산소 운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심장을 보통 뛰는 거에 2배 이상 뛰는 운동을 좀 피하셔야 돼요. 내가 한 60번을 뛰면 120번 뛰는 운동을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그리고 30분 이내의 운동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긴장을 풀고 몸을 이완시키는 운동이 좋습니다. 이런 유산소 운동보다는 사실 더 추천되는 거는 요가나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이완시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이런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족욕이나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잠들기 30분 동안에 마사지를 해주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스스로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푸는 운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핫팩이나 아이스팩도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대야에다가 담궈 놓으시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거는만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가운 물에 좀 있다가 뜨거운 물에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족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뜨겁게 온도를 높이는 물에 다리를 담가 놓는 걸 족욕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족욕을 너무 뜨겁게 하셔서 뭐 체온이 뜨거워지면 잠을 드는데 어렵습니다. 몸이 뜨거워지면 잠자는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도리어 뜨거운 물보다는 차가운 물을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목욕과 마사지도 도움이 되니까요. 아까 스스로 다리를 마사지를 하거나 또 안마기 중에 다리 마사지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한 30분 정도 스트레칭 하면서 마사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에서는 이 다리를 조이거나 전기 자극을 주는 제품들이 하지브란죽은 치료제로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레스티픽 RLS라는 제품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다리에다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 약간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강도를 조이는 거고요. 미국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이 제품이 하지브란 증후군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돼서 미국 FDA에서 승인된 제품입니다. 아직 한국엔 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비슷한 걸 만들어 쓰시면 되죠. 탄력 밴디지라고 해서 테니스나 골프를 칠 때 팔을 압박하는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강한, 많이 조일 수 있는 거를 다리나 발목에 감고 계시면 되죠. 그리고 잘 때는 풀어놓으시고요. 너무 오랫동안 감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요즘에 전동으로 마사지하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통해서 활용하시는데 뭐 집에 마사지 기계를 갖고 있다면 자기 전에 30분이나 1시간 전에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규칙적으로 자고 깨야 됩니다. 잠을 불규칙하게 되면 생체 시계가 망가지게 돼서 피로를 많이 느끼고 수면을 못 취하게 됩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또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하지브란 증후군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고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브란 증후군이 병리 기전을 보면 이게 뇌에 철분이 부족한 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드실 때 철분이 많이 들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역시 도움이 되겠죠. 철분이 많이 들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시금치, 조개류, 콩, 두부, 또 고기나 생선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통곡물, 현미쌀이라든지 땅콩, 호두 이런 곡물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 농도가 높은 다크 초콜릿도 또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씨앗에서 많이 들어서 해바라기 씨앗이나 각종 씨앗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견과류나 말린 과일에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하지브란 증후군이 좋아지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철분제를 드시지 말고 본인의 식생활에서 이런 음식들을 조금 더 많이 드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해결되지 않으면 약을 써야 됩니다. 결국은요. 도파민 작용제라는 약물이나 프레가발린, 뉴론틴과 같은 알파데타 라이간드라고 하는 약물들이 드시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들을 드셨을 때 부작용을 우려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잠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시고 다리를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하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자기 전에 30분 전에 해보시고요.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배제하시고 음식 중에서 철분제를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시도록 노력하신다면 약을 드시는 가능성을 줄이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용량을 줄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하지브란 증후군의 자가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맞춰보십시오. 전 국민의 10%가 앓고 있는 수면병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차 그 빈도수가 높아집니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잘생깁니다. 부모님이 이 병을 앓고 있으면 자녀한테 유전될 확률이 50%나 됩니다. 이 병이 뭘까요?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있었겠죠? 하지브란 증후군입니다. 하지브란 증후군은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 인구의 약 10명 중에 1명이니까요. 이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조사를 해보면 성인에서 10명 중에 1명이 하지 불안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은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어서 저도 좀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고요. 또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자꾸 힘들어집니다. 술 한 잔 먹고 나면 다리가 좀 불편해서 잠드는 데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은 굉장히 오래전에 1900년도 초반에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명이 생겼습니다. 본 에크본이라는 사람이 이 다리가 불편한 병을 레스트리스 렉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하지 불안 증후군이 제대로 알려진 지는 불과 2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 병을 알았을까요? 과거에는 산후풍이라고 오인됐습니다. 아까 하지 불안 증후군의 특징 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결혼하고 임신할 때 철분의 결핍이 경험하게 되면 다리 저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면 출산하기 전까지 다리 저려서 밤에 못 자는 일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나서 출산하고 나면 다리 저린 게 조금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40대, 50대 되면 다시 다리 저린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 그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밤마다 누워서 다리를 두들기고 주무시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자녀나 손주를 보게 되면 내가 임신했을 때, 너를 뱃속에 있을 때 이 병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내가 풍이 걸려서 이렇다.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그래서 과거에는 산후풍으로 굉장히 오인됐던 병이죠. 하지만 현대의학이 발전되고 또 이 병에 대한 정확한 기전이 확인되면서 이 임신과 관련돼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 악화되는 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이런 4가지 증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리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어야 되죠. 다리가 불편해서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랜 자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이고 싶겠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가 아니라 오래 앉아 있어서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악화가 됩니다. 쥐가 날 때라든지 오래 앉아있을 때 똑같습니다. 오래 앉아있고 가만히 있으니까 악화가 되겠죠. 세 번째 조건은 움직이면 좋아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다른 다리 저림 병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다리가 저리니까 움직이고 두들기면 편해지지 않습니까? 네 번째 조건이 중요합니다. 밤에 악화가 됩니다.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악화되는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은 어느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이 4가지 조건이 다 동시에 같이 있을 때 하지 불안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 가만히 있으면 악화, 움직이면 좋아지는 거, 밤에 나빠지는 4가지 조건을 반드시 다 갖췄을 때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들은 밤에 움직이고 활동하고 낮에 막 뛰어다닐 때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하고 좀 차이가 나죠. 하지 정맥류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디스크는 신경이 눌리는 거고 정맥류는 정맥이 막혀서 혈류순환이 안 되는 거니까 다리를 쓰는 움직임이나 뛰어다니고 활동할 때 신경이 더 눌리고 혈액순환이 더 안 되기 때문에 낮에 많이 움직이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또 다리가 붓게 되겠죠. 하지 불안 증후군은 그와 반대로 움직일 때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뛰어다닐 때 낮에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려고 막상 누우면 다리가 불편한 병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계속 두들기다 보니 1시간, 2시간 뒤척이다가 잠들게 되겠죠. 또 막상 잠들면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의 약 80%가 나도 모르게 다리를 자꾸 떨면서 잡니다. 한두 번 떠는 것이 아니라 5초에서 90초 간격으로 하룻밤에 200번, 300번 다리를 차게 돼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잘 못 자고 뇌가 자꾸 깹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리를 차는 것을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라고 하고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의 80%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잠들기 어렵고 다리가 자꾸 차서 깊이 못 자니 낮에 피곤하고 졸릴 수밖에 없어서 주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밤과 낮에 다 힘드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한 유병률 조사가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조사가 됐습니다. 저도 이 연구에 참여를 했고요. 그 전까지는 아시아에서 하지 불안 증후군 연구를 해보면 전체 인구의 1%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싱가포르과 일본,
또 동남아시아 연구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전체 국민의 10%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2005년도에 우리나라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선거 조사를 하는 것처럼 부시와 또 남녀 성별을 다 맞춰서 전국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의 빈도는 7.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증상까지 포함하면 거의 1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하지 불안증후군이 적다라고 하는 관념이나 생각을 바꾼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도 서양과 거의 똑같다라는 게 현재 정설이고, 이 연구가 나온 뒤에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아졌고 50대 이후에 더 많아져서 나이가 들수록 더 증상이 심해지고 빈도수가 많아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 불안증후군은 어떤 특정 증상이 사람마다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로 감각 증상이거든요.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인데, 감각 증상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이거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쑤시다, 욱신거리다, 저리다, 피가 통하지 않다, 아프다, 뻐근하다, 뻑뻑하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조이다, 수없이 많은 표현들로 얘기되고 있지만 그 각각의 표현이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러한 증상 때문에 움직이고 싶은 충동, 밤에 악화되고 낮에 좋아지고 움직이면 좋아지는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들은 주로 무릎 아래 쪽, 발목 위쪽에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게 되면 빨간 것들이 증상이 나타나는 몸의 신체 부위입니다. 주로 무릎 아래, 또 허벅지 아래, 골반 아래쪽에 주로 증상이 나타나고, 종아리가 가장 흔하게 잘 침범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팔이라든지 가슴까지 퍼져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들은 앞에 말한 대로 밤에도 잠들기 힘들고 자도 깊이 못 자고 낮에 피곤하고 졸리니까 고혈압, 당뇨, 골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보다 삶의 질이 더 나쁘다고 합니다.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들이 매일 약을 먹어야 되고 식사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지만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는 밤낮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이런 만성질환자보다 삶의 질이 더 나빠서 항상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들의 진단은 몇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하지 불안증후군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검사는 따로 없습니다. 임상적인 증상 4가지 증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런 환자들한테 철분 검사를 저희 병원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아까 그 산후풍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의 영양분을 받아서 아이가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산모들은 만삭이 될 때까지 철분 수치가 굉장히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들이 철분제를 많이 먹게 되죠. 하지만 50년 전, 100년 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땠을까요? 철분제는커녕 식사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불안증후군은 철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들의 뇌에서 철분을 조사해보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걸 보입니다. 왜 철분이 하지 불안증후군을 일으킬까요? 뇌에서 우리가 감각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있고, 여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잘 전달돼야지, 잘 공급이 돼야지 뇌가 우리가 감각을 잘 차단시키고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파민 만들 때는 철분이 반드시 있어야지 도파민이 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철분을 적게 섭취하거나, 또 우리 몸에 저장되는 철분의 양이 너무 적거나 뇌로 전달되는 철분의 양이 적어지면 뇌에서 철분이 적어지니 도파민이 적게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팔다리에서 느끼는 감각을 뇌로 전달할 때 좀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주는데 이게 차단이 안 되니까 하지 불안증후군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때 철분이 굉장히 낮으니 뇌에도 철분이 적어짐으로써 하지 불안증후군이 의심되는 분들은 철분을 측정하고, 철분이 너무 낮으면 약으로서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수면 다운 검사라든지 다양한 설문지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면 장애가 있을 때 그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할 때 임상적인 증상 4가지, 그리고 철분 검사를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 불안증후군은 여러분들 부모님 있으면 여러분들도 걸릴 수 있고, 또 자녀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경우에는 하지 불안증후군이
어린 나이는 잘 안 생기는데 소아들의 한 2~3% 정도, 많게는 4%까지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게 되고, 이런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은 공부할 때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ADHD로 오인돼서 진단받기도 하고, 혹시 우리 자녀가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있기가 힘들고 그것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있기 힘들다면 하지 불안 증후 의심하시고요. 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 자녀한테 유전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또 조용히 앉아 있거나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불편한 일이 이유 없이 발생한다면 하지 불안 증후를 의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하지 불안 증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하지 불안 증후는 왜 생기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약물 치료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지 불안 증후군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리가 뭔가 불편해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들고 그게 쉴 때 악화가 되고 움직이면 좋아지고 밤에 악화가 되는 병을 말합니다. 낮에 걸을 때, 움직일 때, 활동할 때 다리가 저리고 아픈 거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려고 누울 때,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있을 때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들고 다리를 자꾸 털게 되는 이런 상황을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하지 불안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인자를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 또 비약물 치료라고 해서 마사지라든지 조격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물 치료는 대개 도파민 계열의 약물을 치료합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의 원인이 감각을 조절하는 뇌 부위 중에 시상이라는 부위에 A1원에서 도파민이 결핍이 되면서 팔다리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조절하는 A1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팔다리에서 오는 감각신경을 차단하지 못하니 그게 뇌로 과도하게 전달되면서 다리가 저린 거를, 자극이 없는데도 다리가 저린 거를 경험하는 병을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A1원에는 기능을 잘 돌아가기 위해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을 만드는 타이로신이 철분이 결핍돼서 도파민이 안 만들어짐으로써 하지 불안 증후군이 만들어지니까 약물 치료는 당연히 부족한 도파민을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약 20년 전에 처음 하지 불안 증후군을 도파민으로 치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파킨슨 약에서 주로 쓰는 도파민을 썼더니 환자가 너무너무 좋아졌던 거죠. 하지만 파킨슨에 쓰는 도파민 약물들의 부작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래 사용했으니 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증상이 더 악화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도파민 작용제라고 해서 역시 파킨슨으로 쓰지만 이 도파민의 직접적인 작용이 아니라 모양만 비슷한 도파민 작용제, 즉 프라미페솔, 미라펙스라고 하는 약, 리킵, 로피로놀이라고 하는 약물들을 투여하게 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원인을 해결해 주는 약이다 보니까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런 도파민 작용제를 투여하면 환자는 그날부터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거 파킨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혹시 파킨슨이 생기나요? 내가 파킨슨 병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진통제 중에 진통제를 생리통에 쓰면 생리통약이고 두통에 쓰면 두통약이지 않습니까? 이 도파민이 분비가 적어지는 부위가 흑질, 뇌간의 흑질이라는 부위에서 분비가 적어지면 파킨슨병이 생기는 거고, 시상이라는 감각을 조절하는 부위에 도파민이 결핍되면 하지 불안 증후군이 생기는 겁니다. 진통제로 생리통도 해결하고 두통도 해결하듯이 도파민 썼을 때 파킨슨의 병에도 쓸 수 있지만 하지 불안 증후군에도 씁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쓴다고 해서 없던 파킨슨병이 생기는 건 아닌 거죠. 도리어 파킨슨이 있는 환자서 도파민 쓰니까 더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도파민 작용제도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써왔는데 약을 복용하면 진단만 맞으면 명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가 저리다고 왔어요. 날씨가 굳으면 저리고 가만히 있으면 저리고 밤이 되면 저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것 때문에 잠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병원에 왔고 제가 약을 드렸더니 너무나 좋아졌어요. 도파민 작용제를 아주 소량을 줬더니 증상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다리가 불편한 게 조금 더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약을 조금 높였더니 좀 좋아졌는데 또 1, 2년이 지나게 됐더니 약을 높여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더 올렸죠. 그랬더니 증상은 좋아지는커녕 낮에도 증상이 생기고 이전보다 더 증상이 심한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증강 효과, 오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하지브란 증후군의 약을 20년 동안 써오는데 약을 오랫동안 써오면서 그동안 경험이 축적되었죠. 그랬더니 하지브란 증후군의 약을 굉장히 고용량 그리고 매일 복용하게 되면 증상이 약을 먹고 증상이 없어지는 시간이 되게 짧아지게 되고 증상이 처음보다 증상이 더 악화가 되면서 증상이 다리에만 나타나는데 팔이나 배까지 올라오게 되고 낮에도 증상이 더 나타나는 원래 하지브란 증후군이 악화가 되는 증강되는 오그멘테이션 되는 효과가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브란 증후군의 환자들의 약 20에서 30%가 이런 경험을 한다고 그러고 어떤 환자냐면 굉장히 고용량의 약을 먹는 사람, 매일 복용하는 사람에서 20%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브란 증후군의 약을 쓸 때 특히 도파민 작용제를 쓸 때는 용량을 저용량으로 써야 되고 매일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강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도파민이 갖고 있는 특수한 작용 기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수용체에 반응해서 치료 효과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이런 약들을 자꾸 투여하게 되면 수용체가 적응하게 돼서 자꾸 수용체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수용체 세포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쓰더라도 수용체가 적어지게 되니까 처음에는 있는 수용체가 반응하니까 효과가 반짝 좋지만 수용체가 많아야지 약효가 오래 가는데 수용체가 적으니까 약효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도파민이 적어지게 되니까 증상은 다시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 작용제를 쓸 때는 가장 적은 용량, 보통 미라펙스, 프라미펙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에서는 1ml 이상 쓰는 경우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대개 0.25ml나 0.5ml 이하에서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용량을 불편하다고 무조건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증상이 있을 때는 드시고 증상이 없을 때는 복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증상이 경미할 때는 적은 양을 복용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증강 효과 때문에 새로운 약제에 대한 치료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있는 약제들이 몇 가지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가 뇌전증이나 통증에도 쓰고 있는 프레가발린, 리리카, 가바펜틴, 뉴론틴이라는 약제들이 하지브란 증후군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프레가발린, 리리카, 가바펜틴, 뉴론틴은 도파민에 작용하는 약은 아니에요. 우리가 팔다리에서 감각신경이 뇌로 전달되는데 시상에서 이걸 차단해 주는데 못 차단하는 게 하지브란 증후군인데 이런 약제들은 척추에서 신경이 올라갈 때 그리고 뇌간에서 이 올라가는 거를 미리 막아주는 거예요. 감각 신호가 뇌로 처음부터 전달이 적게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들이 통증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브란 증후군에도 이런 약물들을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최근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1차 약물로 프레가발린과 가바펜틴을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도파민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도파민이 갖고 있는 증강 효과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졸음을 좀 유발할 수 있죠. 도파민 작용제는 졸음은 유발하지 않거든요. 증상만 개선해서 잘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분들한테는 잠을 잘 자게 하는 수면 유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긴 하고 또 의존성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낮에도 약효가 좀 길어서 낮에도 졸음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증강 효과가 없는 약으로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복용하는 경우에는 도파민 약물은 저용량으로 그리고 그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면 이런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 뉴론틴과 같은 알파, 델타, 라이간드라고 하는 이런 약제를 우선적으로 투여하고 도파민 작용제는 정 힘들 때만 가끔 복용하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도파민 작용제가 효과가 적다면 이런 알파, 델타, 라이간드 약이라든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철분제제입니다. 아까 도파민이 결핍되는 것들이 타이로신 하이드레즈라고 하는 효소가 작동이 안 돼서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는 건데 이 효소가 작동되려면 철분이 들어가야 돼요. 철분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불안증후는 뇌에서 철분이 결핍되는 거죠. 약 10년 전의 연구에서는 하지 불안증후 환자가 죽은 다음에 뇌를 잘라봤더니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철분은 확산을 통해서 뇌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전달된 통로가 있거든요. 그 통로가 적어져 있어요. 또는 통로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혈중에 철분은 많더라도 뇌가로 전달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분이 뇌에서 적으니 타이로신이 도파민으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지 불안증후는 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철분을 메꾸자라는 게 치료 방법으로 제안이 된 겁니다. 먹는 철분제도 있고 주사 철분제도 있습니다. 먹는 철분제는 임신 때 산모들이 우리 대부분 먹는 페로바나 헤모콘틴과 같은 약으로 되어져 있고, 이런 철분제는 그냥 먹는다고 먹어서는 안 되고요.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용량을 먹어도 체내 농도를 높여야 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C나 오렌지 주스와 같이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C는 최소한 100ml 이상은 복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복 시에, 식사 전에 복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철분제의 부작용이 있죠.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을 보시면 검은 변을 볼 수 있고요. 위장장애가 있어서 속이 미식거리거나 구토나 복통, 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잘 가려가서 사용하셔야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면 복용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는 음식 위에도 주사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최근에는 철분 주사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철분 주사제는 알러지 반응이 너무 많아서 잘못 주사 맞으면 쇼크도 생겼는데요. 최근에는 페린젝트라든지 베노페롬, 코스모퍼라고 하는 주사제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페린젝트라고 하는 페릭 카복시말토즈로 제조로 되어 있는 주사제는 앞서 말한 철분 주사제가 갖고 있는 쇼크나 알러지 반응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외래에서도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투여하고 내 몸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한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이런 주사제는 또 뇌로도 잘 투과가 되기 때문에 이 통로가 막힌 분들한테도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사제가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먹는 약은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 계속 복용해야지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주사제는 일주일 이상 지나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높아지게 되면 기존의 도파민 작용제, 치료로 사용했던 도파민 작용제나 또 알파, 가바펜텐, 유론틴과 같은 약물들을 끊거나 안 먹을 정도로 좋아지는 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약은 주기적으로 먹어서 일정 정도를 계속 높여줘야 되고, 주사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맞으셔야 됩니다. 하지불안증으로 병원에 가시면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철분 농도를 잽니다. 일반적인 철분을 재는 건 아니고 철분의 덩어리인 페리틴이나 트랜스페닐이라고 하는 철분의 농도를 재게 되고요. 특히 페리틴이 7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철분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혹시 하지불안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병원에 가서 측정된 페리틴의 농도를 재보시고 그 농도가 낮다면 철분이 많이 드는 음식이나 철분제 또는 철분 주사제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불안증후는 아직까지 완치를 시키거나 완전히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뇌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생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작용이 적은 약제를 선택하시고 본인한테 잘 맞는 약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꾸준히 복용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선생님과 주치의를 통해서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불안증후는 좋은 약제와 효과가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진단만 되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잠투어입니다. 오늘은 주기적 하지 운동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잠자는 사람들을 잠자는 중에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다리가 까딱까딱하고 움직이는 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끔 오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불편해서 오지는 않고요. 같이 주무시는 분이 불편해서 오십니다. 즉 어떤 거냐면요, 자꾸 이불을 걷어찬다고, 남편 때문에 못 자겠다고 병원에 모셔오는 분들이 있고요. 잠자려고 하면 다리로 툭 자기를 건드려서 잠을 들만 하면 나를 깨운다고
모시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불편한 거는 다리가 좀 뻐근하고 다리가 좀 자고 나면 개운치 않고 다리가 무겁다라는 정도만 불편해요. 어제 몸이 피곤해서 그렇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은 본인은 잘 불편한 거를 잘 모르게 됩니다. 주기적 하지 운동증은 4 내지 11% 정도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있는 사람들은 움직임이나 수축이 한두 번씩 단발성을 있는 게 아니라요. 주기적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죠. 근데 여기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5초에서 90초 간격으로 다리가 움직이는 게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게 4번 이상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전체를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3번만 있으면 이거는 무시하게 됩니다. 5번, 10번이 5초에서 90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거죠. 심한 분들은 30번, 50번이 연속으로 계속 다리를 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 하지 운동증, 즉 자다가 자리를 움직이게 되면 본인은 깨어나지 않더라도 수면의 질을 영향을 받아서 얕은 잠만 자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유지해도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한 거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밤에 자꾸 깨거나 낮에 지나치게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면, 자다가 내가 다리가 떠는 것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해준다면 주기적 하지 운동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기적 하지 운동증은 모든 연령대에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흔히 나타나고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노인들한테는 너무 흔해서요, 전체 노인의 45%에서 50%, 즉 2명 중에 1명은 잠잘 때 다리를 떨고 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리를 떠는지요. 아니면 같이 잘 때 다리 떠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주기적 하지 운동증을 가진 분들의 증상은 사실은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 수면이 부족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낮에 졸리고요,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그 다리 떨리는 것들이 관찰돼야 됩니다. 다리 떨리는 거는 자료 영상으로 보여드린 대로 무릎이나 발목 또는 엄지발가락이 갑자기 수축하고 뒤틀리고 꼬이는 거가 한쪽 다리 또는 양쪽 다리가 따로따로 나타날 수도 있고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잠의 전반기에 주로 많고요, 꿈꾸는 잠일 때는 잘 안 나타나고 꿈을 안 꾸는 비렘 수면 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의 증상이 1초에서 2초 정도긴 한데 되게 10초까지는 한 번의 증상으로 관찰하니까요, 이런 증상이 5초에서 90초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반복될 때, 그리고 그것이 4번 연속이 지속될 때 그 전체를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낮잠 잘 때도 나타나긴 하지만 밤잠일 때, 좀 길게 잘 때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주기적 하지 운동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차성 원발성 또는 특발성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발성 또는 원발성이란 건 아직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원인이 모르는데 여러 연구를 통해서 우리 뇌에 도파민이 결핍되거나 척추에 흘러가는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의 회로들이 잘못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이런 모델들이 확인이 되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약을 써서 증상만 개선시킬 수밖에 없죠. 2차성 주기적 하지 운동증은 어떤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증상이 유발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만 해결되면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 원인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성 주기적 하지 운동증의 원인에는 당뇨병, 철분 결핍,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척추 손상이나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신장에 나쁜 요독증, 빈혈인 경우에도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수면장애 중에 대표적인 약 80%의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잠잘 때 다리를 떨고 자는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렘 수면 행동 장애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에서도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는 잘 생기지 않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알려져 있는 ADHD 환자의 경우에 이런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약물을 들 수 있습니다. 3만 개 항우울증 약, 에나폰, 에트라빌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이런 우울증 약물이나 신경 이완제, 우리가 구토와 오심 때 쓰는 항오심제 약물, 리튬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약물들의 부작용으로도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하는 효과나
안정한 효과 또는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나 바비추레트 계열의 수면제 또는 항불안 약물들은 약을 갑자기 끊게 되면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런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서서히 약을 감량해서 줄이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의 경우에 약 80%가 주기적 하지 운동증을 앓고 있는다고 했는데요. 주기적 하지 운동증 환자의 약 50%가 하지 불안 증후군의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병이 같은 병은 아니고요. 서로 다른 병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쳐 있는 것일 뿐이죠. 만약에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있다고 해서 하지 불안증을 오인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 불안증의 경우에는 잠들기 전에 다리가 저리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들고 저녁에 악화되고 움직이면 좋아지고 낮에 개선되는 증상, 즉 감각 증상이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적 하지 운동증만 있는 분들은 잠들기 전에 다리가 불편한 증상은 없고요. 잠든 뒤에 다리가 움찔움찔거리고 떨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기적 하지 운동증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사실 보면 되는 거죠. 영상을 촬영해서 그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보면 될 겁니다. 만약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병원에 오셔서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수면 다운 검사할 때 팔, 다리에 근전도를 붙이게 되죠. 자는 동안에 다리가 움찔움찔 거리는 것들이 비디오 녹화도 되고 다리의 근전도를 측정해서 잠자는 동안에 총 몇 번이 나타났는지 이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지 단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다 계산해 가지고 주기적 하지 운동증 지수를 만듭니다. 그 지수가 시간당 5번 이상이면 병적으로 봐요. 시간당 5번이라는 거는 1시간으로 따진다면 5번인 거니까 약 한 12분에 한 번 다리를 떠는 분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물론 이게 밤새도록 나타나는 건 아니고 비렘 수면 때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0세가 넘어가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많으니까요. 시간당 15회를 정상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준점이 됩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시간당 15번 이상 다리 떠는 경우에만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기적 하지 운동증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우리가 1차성 주기적 하지 운동증의 경우는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대개 도파민의 약물이나 몇 가지 약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고요. 2차성 주기적 하지 운동증의 경우는 그 원인을 빨리 교정하시면서 그 치료가 될 때까지 약을 투여하면서 증상을 개선시키게 됩니다. 얼마나 빈도가 심한지 그로 인해서 수면이 방해가 되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하지 않거나 약간 중간 단계의 주기적 하지 운동증의 경우는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주기적 하지 운동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카페인의 섭취나 알코올 섭취를 최대한 억제하거나 복용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불안하거나 긴장 상태도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심호흡을 한다든지 명상을 하거나 요가와 스트레칭과 같은 긴장을 풀 수 있는 활동을 잠들기 전에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물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적 하지 운동증의 증상을 줄이거나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인 리보트릴 같은 아주 약한 약을 소량을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멜라토닌이라든지 하지 불안 증후군 때 흔히 사용하는 도파민 자극제를 아주 소량이나 쓸 수 있고요.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같은 가바 계열의 약물들을 투여해서 증상을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충분히 자는데도 수면의 질이 낮다면 주기적 하지 운동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자는 중에 다리가 떠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이러한 증상이 관찰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고 그것들이 교정이 안 되거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역시 꿀잠을 자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깊은 수면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